2014년에 바닥권 기준으로 해서 대략 한 2.5배 정도 늘어났고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듭된 정책 실패의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엄청나게 이제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 거죠. 기업들이 은행 돈 빌려서, 그리고 비은행 쪽에 금융권 자금도 빌려서 거기서 돈 끌어다가 사업용 부동산, 그 다음에 업무용 부동산,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사들였어요. 일본 항공터만 팔아도 LA 땅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땅 2배를 산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실제 본 사업으로는 별로 돈도 못 버는데 부동산 가치가, 예를 들어서 갖고 있던 부동산 가치가 1조 부동산 가치였는데 이게 한 5조가 돼버렸어. 거의 3.5배 이상 올라갔어. 한국이 아까 2.5배 정도 올라갔다고 그랬는데 한 1년 동안 그 한 해 일본 전체 예산의 절반 되는 자금을 돈이 제대로 돌지 않고, 그래서 3년 동안 제로 성장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일본 경제가 완전히 이제 그 3년 동안 망가진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96년 이후부터는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와 맞물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 장기 침체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들어가는데요. 바로 이런 대차 대조표 불황 현상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막 줄도산하는 업체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요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한국 부동산은 일본과 다를 것인가? 일단 한국 부동산 시장이 오른 이유는 요 시점부터 보죠. 그 2013년, 14년쯤이 이제 수도권 집값 바닥이었는데, 2015년부터 박근혜 정부의 빚내스 집 사라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오르기 시작했고요. 미국이 양적 완화에서 이제 긴축으로 전환한다고는 했으나 그 긴축의 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또 한국은행을 압박하면서 금리를 더 낮췄고, 또 박근혜 정부 후반기 때 빚내스 집 사라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아파트 분양 시장 규제 풀고, 그 다음에 재건축 규제 풀어서 이 분양 시장 규제와 재건축 규제를 풀어서 이 두 시장을 양대 축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을 끌어올리는 불쏘시개로 사용해서 집값을 끌어올렸죠. 그렇게 해서 죽었고요. 뭐 문재인 정부 때 이야기도 할 말이 많지만, 문재인 정부 때는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달아있는 상태에서 정권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가감하게 대출 규제를 실행해서 유동성을 잘 관리했어야 되는데, 뭐 핀셋 규제라는 명목으로 계속 그냥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했죠. 그런 미온적인 태도를 일관하다가 이제 2018년 7월 8일에 이제 서울 집값이 급등하니까 아이고야 뭐 무서워라 하면서 이제 9.13 대책을 내놨고, 마침 그때 미국에서도 이제 그 금리를,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연방 기준 금리를 이제 2%대 이상으로 올리는 구간으로 들어가면서 한국은행도 금리를 좀 올리기 시작했죠, 일시적으로. 그러면서 집값이 어느 정도 잡혀서요, 2019년 하반기까지, 2018년 10월 정도부터 해서 2019년 한 6, 7월 정도까지 집값이 주춤해졌습니다. 뭐 일시적으로 좀 하락 구간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2019년 하반기 들어가니까 다시 부양책 기조로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금융위원회 동원해서 안심전환대출 대책 내놓고, 그래서 이제 이 빚내서 집 산 사람들 이제 저리 대출을 바꿔주고 여러 가지 이제 부양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투기 가열지구로 묶었던 지역들을 또 일부 해제하기도 하고, 특히 그때 부산을 풀어버렸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다시 이제 부양책 기조로 들어왔으니까 또 이제 집값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제로금리의 양적 완화를 대대적으로 이제 추가로 다시 해버리니까, 문재인 정부도 이제 그 길을 따라갔는데, 문재인 정부는 문제가 뭐였냐면, 이게 보수 언론들, 기득권 언론들의 공격, 또 국민의힘의 공격, 그 다음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같은 이런 보수 관료들의 잘못된, 보수라고 하기도 힘들죠. 그냥 물정 모르는 엉터리 그런 관료들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재정 지출은 최소화하면서 대신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 대출을 엄청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9.13 대책 때 다주택자 규제는
풀어주면서 자기네들 민주당의 정치적 기반이 되는 무주택자, 신혼부부, 청년세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대출 규제를 확 풀어주고 대출 한도도 풀어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연끌족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제 어떤 투기적인 그 심리가 팽창하면서 폭발하면서 이른바 이제 연끌족 투기가 완전 승행하고 그러면서 집값이 이제 폭등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면 집값이 실거래가 기준으로 2014년에 바닥권 기준으로 해서 대략 한 2.5배 정도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2009년 금융위기 대비해서 가계부채 역시 한 2.5배 정도 이상 늘어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집값도 가파르게 늘어났고 그 가계부채도 가파르게 늘어난 거죠. 가계부채 관련해서는요, 제가 다시 한번 그 전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상기를 시켜드리면 얼마나 한국이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늘어났느냐.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15년, 2016년에 그 이전에 비해서 2배 가까운 가계부채를 2015년, 2016년에 폭발시켰고, 그 다음에 코로나 폭락 시기에 유동성 관리 실패로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 정책 시기와 버금가는 그런 이제 가계부채 폭발 시기를 만들어내 버렸죠. 그래서 이 그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증가폭을 상위 15개 경제 강국가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증가폭을 보면 한국이 35.7%포인트로 중국에 이어서 2배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성장률이 높은 고성장 국가니까 그래도 이해할 만한데 한국이 이렇게 이미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 있는 한국이 이 정도 가계부채를 많이 증가시켰다는 건요,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듭된 정책 실패의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증가폭은요,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압도적이어서 한국이 보시죠. 한국이 11.7%포인트나 늘어났고 일시에 다른 나라들 뭐 늘어났다고 해도 뭐 2%대에서 6%대 이 정도인데요. 그런데 일본은 80년대 후반에 왜 부동산 거품이 일어났나? 자, 일단 80년대 70년대 말 80년대 초반부터 일본이 이제 산업적으로 급성장하면서 일본의 자동차, 그 다음에 뭐 소니와 같은 그런 가전제품, 전자제품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을 엄청나게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은 무역 역조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무역 적자가 생기고 또 한편으로는 재정 적자가 급증합니다. 이 쌍둥이 적자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 쌍둥이 적자가 이제 급증하니까 특히 그 중에서도 무역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의 이제 의회가 굉장히 강경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채택하고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무역 적자가 심각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 제품들이 많이 밀려나고 이러니까 미국의 이제 제조업이 위태로워지잖아요. 일본의 위협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결국 이제 일본 때려잡기를 해야 된다는 어떤 정서가 생겨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 유권자들의 어떤 그 압력에 시달려서라도 이제 무역 보복 조치 같은 것들을 시동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뭐 슈퍼 301조라든지 각종 뭐 관세 장벽 이런 것들을 이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레이건 행정부였는데, 레이건 행정부가 이제 그 미 의회의 압력이 밀려서, 사실 레이건 행정부는 기본적으로는 공화당 정부고 그 이른바 신자유주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거릿 thatcher 정부하고, 영국의 마거릿 thatcher 정부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보호무역주의에 그렇게 손을 드는 편이 아닌데, 워낙 이제 의회에서 이제 강하게 치고 나오니까 이제 행정부가 웬만큼 나서지 않으면 의회가 훨씬 더 강력한 이 보호무역 조치를 취할 것 같으니까 이제 이 독일, 그 다음에 영국, 일본 이렇게 모아서 그 이제 이거 무역 적자를 시정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그게 합의에 이른 것이 바로 이제 플라자 합의라는 건데요. 미국의 이제 플라자 호텔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플라자 합의라고 하는데, 이 플라자 합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제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또 일본의 부동산 법을 문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985년에 플라자 합의를 맺었고요. 이 플라자 합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그 엔하든 독일 마르크 하든 미국 달러화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가치 평가 절상을 하자는 겁니다. 그 정부 간의 공조를 통해서. 그래서 인위적인 그 화폐 가치 절상을 합니다. 화폐 가치 절상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엔화 가치가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 예를 들어서 10달러에 팔리던 게 엔화 가치가 뭐 50% 올라가서, 그러면 이게 올라가면 이게 이제 15달러에 팔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달러에, 여러분들이 그 가격에 따른 수요량, 그 공급량 이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요량이 확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무역 적자를 해소해 보겠다라는 조치인 거예요. 자,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플라자 합의가 시행이 됐는데, 그렇게 되니까 일본의 미국 수출, 즉 대미 수출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본이 그때는 대미 수출을 활발하기 위해서 경기가 되게 막 활발해졌는데, 대미 수출이 확 줄어드니까 일본 경기가 침체가 되겠죠. 그럼 일본이 경기 침체가 오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냐 하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경기부양책은 크게 큰 틀에서 두 가지를 취할 수 있습니다. 뭐 중앙은행을 동원해서 금리를 낮추는 통화정책을 쓸 수 있고요. 재정부양책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일본의 경우는 당시에 우리의 지금 뭐 기획재정부를 훨씬 능가하는 정도로 오쿠라쇼라고 해서요. 일본어로는, 그러니까 한자로는 대장성이라고 하는데, 오가 이제 크다라는 뜻이고, 이제 쿠라쇼, 대장성, 장성이죠. 오쿠라쇼가 일본에서 전체 부처들을 총괄하는 부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예산을 배분하고 있고, 이제 그 전체 정부를 경영하는 핵심 부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장성은 한국의 지금 기획재정부 관련들도 문재인 정부에서 보였던 행태가 되게 비슷한데요. 대장성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자기 관료들, 자기의 의제가 있습니다. 이 관료들의 의제는 뭐냐면 재정 건전성이에요.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신주단지 모시도록 하는 겁니다. 그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재정을 풀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플라자 합의에 따라서 엔고 현상이 일어났고, 엔고 현상으로 해서 대미 수출이 확 줄어들면서 경기 불황이 왔을 때 이걸 대처하는 방식으로 재정 지출을 적극적으로 해서, 즉 팽창 재정 정책을 써서 경기 부양을 하는 데는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반면에 통화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일본 은행을 압박해서 금리를 가파르게 떨어뜨리고, 그리고 굉장히 저금리 상태에서 오래 유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1985년부터 1991년까지 제가 독일과 일본의 기준금리 추이를 나타낸 겁니다. 그 추이를 나타내 봤는데,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일본인데요. 일본이 플라자 합의 이후에 5%이던 금리를 빠르게 낮춰서 87년에 가면 이걸 2.5% 수준까지 낮춰버려요. 자국 화폐 가치 평가 절상 압력을 받았던 독일에 비해서 훨씬 빠른 속도로, 파란색이 이제 독일 금리 추인데요. 독일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금리를 낮추고, 그리고 먼저 저금리 상태에 도달한 이래로 거의 한 2년 이상 동안 2.5%라는 굉장히 저금리 상태에 머물렀죠.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일본보다 늦게 떨어뜨려서, 그리고 2.5%인 저금리 구간에 머무르는 그 기간도 대략 한 7, 8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았어요. 그리고 다시 가파르게 또 올려갔죠. 일본은 저금리 상태에 오래 머무른 상태에서 독일보다 금리 인상 시기도 늦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 플라자 합의 때문에 일본이 통화 정책을
이렇게 재정 정책은 꽁꽁 묶은 상태에서 금리 인하 정책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하는 그 정책을 써서 이러다 보니 어떻게 됐겠어요? 사람들이 저금리네.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기준금리 2.5%도 높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70년대 그리고 80년대 초까지 1, 2차 석유 파동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인플레이션이 막 20%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인플레 잡겠다고 금리도 뭐 거의 뭐 20%, 16%, 17%까지 막 올렸잖아요. 그러면서 인플레가 서서히 잡히기 시작했고, 인플레가 그래서 수십 년에 걸쳐서 이제 점점 이렇게 하향 추세를 보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금리도 점점 하향 추세를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세요. 81년까지 우리가 인플레와 싸우고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그로부터 몇 년 지난 겁니까? 몇 년 안 지난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지금 기존에 5% 하던 금리가 2.5%까지 반토막 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시 기준으로는 굉장히 초저금리였다니까요. 이 초저금리 상태에서 몇 년을 지속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다 빚내서 이제 지금 부동산에 투자한 겁니다. 부동산에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할 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도 하고 그러면서 일본 이제 부동산 거품이 엄청나게 이제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한국은 그 가게들이 주로 부동산 투기를 했잖아요. 특히 아파트가 주 투기 대상이었고.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기업들이 은행 돈 빌려서 그리고 비은행 쪽에 금융권 자금도 빌려서 거기서 돈 끌어다가 상업용 부동산, 그 다음에 업무용 부동산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사댔어요. 주택시장뿐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 시장 이런 데도 부동산 거품이 엄청나게 부풀어 온 겁니다. 사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더 부풀어 올랐어요. 일본 경우에는. 자, 그리고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요. 일본 경기가 그 한참 고성장을 해왔던 막바지였던 데다가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일본의 기업 성장은 그 시점에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일본이 이제 기업들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이 갖고 있던 부동산 자산 가격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니까 일본 항공터만 팔아도 LA 땅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땅 2배를 산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LA 땅 2배였나?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 버린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일반 기업들이 갖고 있던 업무용 부동산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가격도 또 엄청 오르겠죠.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별도 실제 본 사업으로는 별로 돈도 못 버는데 부동산 가치가 예를 들어서 갖고 있던 부동산 가치가 1조 부동산 가치였는데 이게 한 5조가 돼버렸어. 근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3조야. 그럼 부동산 가치만큼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일본의 증권사들이 이제 그런 논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자, 야, 얘는 부동산 가치만 하더라도 이게 5조야. 그러면 이게 지금 3조가 되는데 3조로 끝나겠어? 얘 기본적으로는 7조, 8조 가야 돼.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로 주가가 막 오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자기네들 본 사업보다는 또 부동산 투기에 골몰하고 그래서 업무용 부동산을 계속 사대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업무용 부동산 가격을 막 끌어올리고 그러니까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자기네 회사의 시가총액이 올라가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주가도 끌어올리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이 번갈아 가면서 버블이 상승의 나선 곡선을 계속 그려버린 거예요. 이게 85년부터 90년까지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얼마나 올라갔냐? 일본의 경우에는 상업지 부동산 같은 경우는 85년부터 한 5년 동안 거의 3.5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한국이 아까 2.5배 정도 올라갔다고 그랬는데 한 8년 동안. 일본은 더 짧은 시기에 더 가파르게 올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1990년 새해부터 일본의 주식 시장이 이제 여기 보세요.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일본 중앙은행도 겁이 나는 거죠. 하도 부동산 거품이 이제 심각해지니까. 그래서 금리를 이때 89년부터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0년 되면은 금리가
더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러니까 이제 주식시장부터 먼저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이렇게 금리 올라가면 기업들이 이거 수익을 못 맞추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이 먼저 선반영하는 거죠. 우리도 보면 주식이 먼저 반영하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90년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시차를 두고 91년부터 일본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이 이제 92년, 93년, 94년에 걸쳐서 3년 동안 제로 성장을 해버려요. 왜 제로 성장을 했냐? 일본은 기업까지 이제 부동산에 가담해서, 부동산 투기에 가담해서 이제 이 부동산 거품을 부풀렸는데, 이 부동산 거품이 싹 꺼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돈 끌어와서 다 부동산을 또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빌려준 은행들의 또는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그런 채권들이 다 부실화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일본 정부가 이 사태를 되게 안이하게 보고 계속 지금 우리 정부가 이명박 정부 때 한 것처럼 건설 부양책 쓰고 부동산 부양책 써서 막 억지로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돈만 소진하고 재정 부양책만 소진하는 거죠. 그래서 그 92년부터 94년 3년 동안 그 한 해 일본 전체 예산의 절반 되는 자금을 건설 부동산 경기 부양에 쏟아붓습니다. 그때 정말 뭐 진짜 뭐 전력을 생산하지도 못한 댐 만들고 막 시골에 막 8차선 도로 놓고 막 노루하고 토끼만 뛰도록 도로 만들고 막 그랬던 거죠. 그렇게 했는데도 경기를 부양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 부실치권이 발생했는데 이걸 빨리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계속 물밑에서 괜찮다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금융권이 이렇게 제때 부실은 메워야 되고 물밑에서, 그런데 이거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니까 다 위험해서 어디서 돈을 빌려야 될지 모르겠고, 또 기존에 빌려줬던 자금들 다 회수하다 보니 일본 은행들도 다 한쪽에서 계속 부실 채권이 빵꾸가 나니 다른 쪽에서는 또 돈을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제대로 돌지 않고, 그래서 3년 동안 제로 성장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일본 경제가 완전히 이제 그 3년 동안 망가진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96년 이후부터는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와 맞물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 장기 침체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일본 부동산 버블의 형성과 붕괴의 과정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제 정리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한국 부동산이 일본과 다를 것인가? 결과적으로 보자면 다를 가능성이 그래도 상당 부분이 있으나 비슷한 점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한번 좀 꼽아보죠. 비슷한 점은 일단 주택가격이 급등했다. 주택가격이 아까 한국은 2.5배 상승했다고 그랬죠. 근데 일본은 상업지 중심의 뭐 부동산 가격 상승이었지만 더 짧은 기간에 3.5배 상승했다. 이게 비슷한 점이기도 하지만 일본이 양상이 더 심각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계부채가 급증했다. 이거는 뭐 일본이든 한국이든 마찬가지로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 거품이 이제 부풀어 오를 때 그게 돈 대주느라고 일본의 은행들이 돈이 생기는 족족 일본의 가게와 기업들한테 부동산 투기질을 하라고 펌프질을 했던 거, 이것도 한국하고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그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후반기에 인구 감소 시기와 맞물린 것, 이거는 한국도 일본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부터 시작해서 주택 수요 연령대 인구는 이제는 감소하는 시기에 가파르게 들어갑니다. 이미. 그런 면에서 일본과 그런 점에서는 되게 비슷하고요. 특히 인구 문제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오히려 한국이 일본보다 더 심각하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출산율이 일본은 지금 심각할 때도 1.34 이렇게 기록했고 지금은 조금 더 올라와 있는데 한국은 출산율이 지금 0.7대로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이 일본과 같은 부동산 거품 붕괴, 특히 복합 불황과 맞물린 그런 대규모 부동산 거품 붕괴 현상은 그 양상은 좀 덜할지라도 주택시장의 장기 침체 양상은 인구 감소 여파가 심각해진다고 하면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본과 다른 점은 뭘까요? 일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 부동산보다는 상업지 부동산 버블이 훨씬 심각했고요. 그러다 보니 가격뿐만 아니라 기업이 부동산 투기에 대거 가담했다. 이게 이제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충격을 키웠던 주요한 요인이죠. 일본은 주식시장 버블 붕괴가 동시에 진행이 됐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게 또 다행인 게 한국은 물론 코로나 시기에 주식시장도 뭐 가파르게 오르긴 했지만 일본에 비하면 주식시장의 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았고요. 일본이 사실 그 주식시장 버블이 심각할 때는 미국 주식시장 전체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일본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부풀어 올랐다는 거죠. 근데 일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서로 나선 곡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거품을 이제 만들어냈기 때문에 주식시장 버블 붕괴가 일어났고, 주식시장 버블 붕괴가 동시에 이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 주식시장이 붕괴하니까 그 여파가 부동산에도 미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동산 장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주식가가 올라가는 논리였기 때문에, 거꾸로 이야기하면 주가가 떨어지면 그만큼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큰 차이점 하나는 이게 그 일본의 경우에는 산업 붕괴 후에, 그러니까 부동산 버블 붕괴 후에 산업 붕괴까지 같이 일어났어요. 이른바 자금 경색 현상이 몇 년 동안 계속 일어났고, 특히 금융 시스템, 산업에 자원을 배분해주는 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게 몇 년 가다 보니까 그 사이에 기업들이 엄청나게 위축이 됐고, 기업들조차 부동산에 가담해서 일어났던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생겨난 부실을 메우기 위해서 그 이른바 대차대조표 불황현상이 일어났던 거죠. 이 대차대조표 불황현상이라는 걸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경제현상을 이해하실 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대차대조표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신 것처럼 자산 이꼴 부채와 자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것은 집을 예를 들게요. 집값이 10억이라고 하면 이게 자산이 10억이죠. 부채 6억, 자기 자본 4억으로 이 집값을 치렀다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근데 이게 집값이 10억이었던 게 어떤 이유에서든 반토막 이상 나서 예를 들어서 4억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은행에서 부채를 6억을 빌려왔는데 이 6억 중에 이미 이걸 땅을 다 팔아도, 집을 다 팔아도 2억이 부채로 남잖아요. 이 2억 부채를 이제 어떻게 갚아요? 예전에는 집값이 계속 오를 때는 은행에서 뭐 집값 더 오를 테니까 괜찮아, 계속 우리 대출 써, 이러다가 집값이 빠진단 말이에요. 빠져서 이제 더 이상은 빠졌고, 그 다음에 그 은행에서도 그거 팔았으라도 회수해갖고, 그런데 아직도 2억의 부채가 남아있어. 이걸 집이라고 하면 열심히 소득을 벌어서 허리띠 졸라매고 애도 안 낳고 밥값 줄여가면서 외식도 안 하면서 그렇게 돈 모아서 이제 지금 이제 빚을 갚아야 되는 거고요. 왜 제가 연끌적 불황, 연끌적 저출산 현상이 나타날 거냐고 하냐면 바로 이런 대차대조표 불황 현상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막 줄도산하는 업체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줄도산하고 한쪽에서는 계속 축소하고, 사업 축소하고, 다른 땅 팔아서 이 땅에 진 빚을 갚기 위해서 다른 땅 팔고, 회사 업무용 빌딩 막 헐값에 팔고, 그렇게 해서 뭐 억지로 이제 막 팔아제껴서 갚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이 산업이 붕괴했고요. 일본 산업이 붕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성장 산업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일본의 지금 대부분의 그런 산업들이 지금 뭐 반도체 산업, 일본의 반도체 산업부터 조선, 뭐 자동차 이런 산업 이후로 새로 신산업이 뭐 있나요? 일본에 눈에 띄는 없죠. 근데 다행히도 한국은 2000년대 초반에 이미 한국의 반도체가 일본을 앞지르는 상태에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한국 반도체가 30년 동안 한국의 전체 산업을 이끌어오고, 한편으로는 이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IT 산업이 부흥하면서 한국의 전체적인 산업을 그래도 그나마 이만큼 키워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향후 한 5년 안에 국내 반도체 산업을 능가하는 배터리 산업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연구소가 2차 전지에 향후 5년 동안 계속 투자하라 이렇게 이제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희로서는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좀 다행인 상황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종합해 보자면 비슷한 점들이 있지만 예, 일본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상황이 나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런 점에서는 일본식의 복합 불황을 동반한 수반하는 그런 대규모 버블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 문제는 일본보다 더 심각한 양상이기 때문에 예, 이게 그 상대적으로 급격한 부동산 버블 붕괴는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택 시장 사이클 하락 사이클이 향후 한 5, 6년 정도 지난 다음에 바닥을 치고 상승하더라도 급반등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예. 그리고 어쩌면 2021년에 기록한 부동산 시장 상승 사이클의 고점이 아마 역사적 고점이 될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일본보다는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 흐름을 그렇게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까지 우리도 와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다 소화를 했고요. 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